아침 6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30년의 습관이란 몸에 배어 시계보다 정확하죠. 창문 너머로 비치는 희미한 새벽빛을 바라보며 잠시 누워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현우가 중요한 수술이 있는 날이니까 특별한 아침을 준비해야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찾아 신으며 창밖을 내다봅니다. 어느새 가을이 깊어가고 있네요. 이 집에서 보내는 30번째 가을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현우를 키우면서 살아온 이 집, 고단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살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이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며 살며시 현우와 서연의 방 앞을 지나갑니다. 3달 전에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단잠에 빠져 있겠죠. 서연은 요즘 병원 행정일을 돕느라 늦게 자는 날이 많습니다. 며느리의 야무진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가끔은 그 야망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현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밑반찬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을 푸는 향기가 부엌에 가득 퍼지자 행복한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이렇게 아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제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들려온 서연의 목소리에 살짝 놀라 돌아봅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며느리가 머리를 대충 묶은 채 서 있네요. 아, 서연아. 일찍 일어났구나. 현우 수술 있는 날이라 특별히 일찍 준비하고 있었어. 서연은 대답 없이 냉장고를 열어 물을 한 잔 따라 마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끓이고 있는 된장찌개를 힐끗 보더니 말했죠. 된장찌개요? 어제도 먹었는데. 현우 오빠 요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신경 쓰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은 샐러드랑 단백질 위주로 준비할게요. 서연의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건강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엄마라서 그런지 늘 먹던 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네. 서연은 씩 웃더니 자기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끓이던 된장찌개를 끄고 정리했죠. 마음 한구석이 서글퍼졌지만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내가 해놓은 일을 서연이 다시 하는 경우가 말이죠. 처음엔 며느리가 부지런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내 존재가 이 집에서 불필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현우는 서연이 준비한 샐러드와 계란인자 오믈렛을 맛있게 먹으며 서연을 칭찬했습니다. 남편의 칭찬에 서연은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고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지켜볼 뿐이었죠. 현우가 행복해 보이니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분들 만나신다고 하셨죠? 저희가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 저녁은 밖에서 드세요.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은 오늘 친구와의 약속은 없었지만 2사람만의 시간을 주고 싶어 그렇게 말해둔 상태였죠. 가끔은 이렇게 집을 비워주는 것도 젊은 부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어머니 방을 잠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손님 방으로 써도 될까요? 서연의 말에 현우가 잠시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아내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방인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오빠, 우리 집에 방이 3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우리 방이고 하나는 오빠 서재고
어차피 어머님은 낮에 거의 계시지도 않으시잖아요. 나는 얼른 말했습니다. 괜찮아, 현우야. 며칠이라도 내 방은 얼마든지 써도 돼. 서연이 부모님이 오시는데 불편하게 해드릴 순 없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이 집의 모든 방은 내가 30년간 가꾸어온 공간인데 이제는 허락을 받아야 쓸 수 있는 손님방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현우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입니다. 62살이 되는 날이죠.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해서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장을 받고 현우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생일 음식들을 준비했죠. 미역국, 갈비찜, 잡채. 30년간 매년 해오던 특별 요리들입니다. 서연이 좋아한다는 연어 샐러드도 인터넷을 찾아보며 정성껏 만들었고요. 부엌 한 구석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흥얼거리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와 서연이 들어오는 소리에 마음이 설렙니다. 오늘은 둘 다 일찍 퇴근하기로 했으니까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와. 손 씻고 앉으렴. 음식 거의 다 됐어.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죠.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저희 오늘 외식하기로 했잖아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외식,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는데요. 뭐라고? 외식? 내가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서연은 한숨을 쉬며 현우를 불렀습니다. 오빠, 어머님께 말씀 안 하셨어요? 현우가 들어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맞다. 어머니, 죄송해요. 서연이 오늘 예약해 놓은 레스토랑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생일 저녁 식사인데 내 생일인데. 아, 그랬구나. 괜찮아. 그럼 너희끼리 다녀오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테이블 위 음식들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기름진 음식들은 현우 오빠 건강에 안 좋아요. 요즘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말에 갑자기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내가 30년간 해온 요리가 아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생일상이 갑자기 기름진 음식으로 폄하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서연아, 오늘 하루는 괜찮지 않을까? 어머니, 생신인데. 현우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한 거잖아요. 건강한 코스 요리로요. 어머님도 같이 가시면 되죠.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아, 내 생일에 내가 차린 음식을 먹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30년간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생일상인데.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을 위해 예약한 건데 왜 이러세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제가 뭘 해도 못마땅해 하시고 현우 오빠와 단둘이 있을 시간도 없게 하시고. 서연, 현우가 서연의 말을 자르려 했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우리 생활에 간섭하시면 저희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질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아세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간섭. 내가 간섭한다고. 그저 아들을 위해, 이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서연아, 그만해. 현우가 서연을 말리며 말했지만 이미 서연의 말은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현우야, 내 어머니가 이렇게 간섭하는 거 괜찮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내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내가 희생했기 때문이야. 내 등록금, 내 유학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순간 현우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폭발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항상 그런 말씀만 하시면서 저를 죄책감에 빠뜨리시잖아요. 제가 의사가 된 건 제 노력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그저 말을 멈추는 현우의 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내 아들의 눈에서 그런 차가운 시선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말해봐, 현우야. 엄마는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당신의 인생을 저에게 의존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 인생은 제 것이에요. 이제 그만 간섭하세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모든 것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내게 이런 말을 하다니. 현우야.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간 현우가 테이블을 내리쳤고 그 충격에 접시 몇 개가 떨어져 깨졌습니다. 서연이 놀라 비명을 질렀고 현우는 더욱 흥분한 상태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나가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는 내 팔을 잡더니 머리채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픔보다 충격이 더 컸습니다. 내 아들이, 내 현우가 이럴 리가 없는데. 그가 나를 현관 쪽으로 끌고 갔고 정신없이 현관문이 열리고 나는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제 그만이에요. 차가운 현우의 목소리와 함께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초겨울 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내 집, 내 아들, 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거리에 홀로 서 있으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는 휴대전화도 지갑도 없었죠. 그저 입고 있던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하필 오늘은 내 생일이라는 게 더 서글프게 느껴졌죠. 62살 생일날 30년간 키운 아들에게 쫓겨난 어머니가 되다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잠시 길가에 서서 눈물을 삼켰죠. 내 아들 현우가 내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밀어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눈빛은 내가 알던 현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 같았죠.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겼죠. 우산도 없이 걷다 보니 금세 옷이 젖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문득 오랜 친구 영숙이 생각났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로 남편을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큰 의지가 되어준 사람이었죠. 공중전화를 찾아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에 젖은 몸을 추스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죠. 영숙이는 놀라면서도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미경아, 어서 와. 택시비는 내가 낼 테니 얼른 이리 와. 영숙이의 따뜻한 말에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죠. 아직 울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영숙이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나를 맞이했습니다. 미경아, 이게 무슨 일이야? 옷이 다 젖었잖아. 어서 들어와. 영숙이는 서둘러 수건을 가져와 내 머리와 옷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내오며 내 이야기를 들었죠. 현우가 어떻게 나를 대했는지, 서연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집에서 쫓겨났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경아, 정말 믿기지 않는구나. 현우가 그럴 리가 없는데.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 그 아이가 내 머리채를 잡고 말을 이으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현우를 그렇게 만든 거야. 분명해. 처음부터 느낌이 안 좋더라니까. 영숙이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침묵했습니다. 서연을 탓하고 싶지는 않았죠. 물론 서연이 집안의 주도권을 가지려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나를 쫓아낸 것은 내 아들 현우였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처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아갈 집은 없고 내 모든 것이 그 집에 있는데. 일단 며칠만 너희 집에 있을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얼마든지 있어. 우리 집이 좀 좁긴 하지만 내 방 쓰고 나는 거실에서 자면 돼. 영숙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이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우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가 첫 걸음마를 떼던 날, 학교에 입학하던 날, 의대에 합격하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오늘 그가 나를 내쫓던 순간의 차가운 눈빛도 갑자기 내 안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분노.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분노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지, 어떻게 30년의 희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지. 이건 너무 불공평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영숙이는 출근 준비를 하며 내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오늘 변호사 친구를 만나러 가보는 게 어때? 진우 있잖아. 우리 대학 동창. 요즘 꽤 큰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 변호사, 왜?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지. 그 집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현우가 너를 내쫓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해야지. 영숙이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습니다. 그 집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으로 법적으로는 내 명의로 되어 있었죠. 사실 그동안 나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언젠가는 현우의 것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현우는 나를 내쫓았고 서연은 내 존재를 불편해했습니다. 내가 30년간 지켜온 집, 내 모든 추억이 담긴 그곳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죠. 알았어. 진우를 만나볼게.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이의 소개로 변호사 진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내 상황을 들은 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이미경 씨, 법적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집은 완전히 당신 명의로 되어 있으니 현재 불법 점거 상태입니다. 그리고 폭행 혐의도 있고요. 폭행이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내쫓은 것은 명백한 폭행입니다. 증인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우리 셋뿐이었어요. 그렇다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전히 재산권은 확실합니다.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우의 말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아들에게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현우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고 내 안의 분노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의 집에서 임시로 지내며 과거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했죠. 30년간 모아둔 모든 증거들, 현우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 재산 관련 서류들, 심지어 현우가 의대 시절 저지른 작은 실수들에 관한 기록까지. 나는 더 이상 희생적인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는 배신당한 한 여자,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우와 서연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내쫓은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들을 그 집에서 쫓아낼 차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이의 집에 머물며 차분히 계획을 세웠죠. 진우의 도움으로 내용 증명을 준비했고 집 소유권에 관한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현우가 몰래 집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서류상 내 서명이 필요한 부분에 누군가 서명을 한 흔적이 있었죠. 위조된 내 서명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진유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우가 정말로 이런 짓을 했다니.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아마도 서연의 사주를 받았겠지만 결국 행동한 것은 현우였습니다. 내 아들이. 진행해 주세요. 결심했습니다. 이제 감정적인 갈등은 접어두기로 했죠. 내 권리를 되찾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는 내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현우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관한 정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일어난 의료사고나 불법 행위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우의 병원. 작년에 환자 한 명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저 불운한 사고라고 했지만 환자 가족들은 의료 과실을 주장했죠. 결국 합의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현우가 보였던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너무 냉정했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한 가지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환자 가족을 찾아가 볼게요. 증언을 확보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틀 후 진우는 그 환자의 가족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고 현우의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내일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동시에 명예위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죠. 하지만 현우가 내 머리채를 잡고 쫓아내던 순간이 떠오를 때마다 내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의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는 느낌이 들었죠. 진우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집 소유권 확인과 강제 퇴거 요청, 그리고 명예 위조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며칠 내로 현우 씨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연락이 갈 거고요. 아마 크게 당황할 겁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이틀 후 영숙이가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경아, 현우가 너를 찾아다니고 있어. 완전히 패닉 상태야. 내게도 연락이 왔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나를 찾고 있다니. 하지만 만날 준비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대? 내가 어디 있는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알려주지 않았어. 하지만 그 애가 굉장히 절박해 보이더라. 어떻게 할 거야? 아직은 만나고 싶지 않아. 좀 더 시간이 필요해.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현우의 친구 준호였죠. 의대 동기로 현우와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온 사람입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우가 정말 괴로워하고 있어요. 법적 대응까지 하시다니. 준호야, 너는 현우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니?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가족끼리 대화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분명 현우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절반도 말하지 않았을 테죠. 준호야, 현우는 내 머리채를 잡고 나를 집 밖으로 내쫓았어. 그리고 몰래 집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고. 이게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니?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을 테죠. 그랬군요. 몰랐습니다. 현우가 그런 얘기는 당연히 말 안 했겠지. 이제 돌아가서 현우에게 전해. 더 이상 나를 찾지 말라고. 모든 것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될 거라고. 준호가 떠난 후 묘한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주도권을 잡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동안 항상 따르고 희생하고 참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행동하고 요구하고 되찾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우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정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상대로네요. 아마 서연의 부모가 도와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쪽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진우의 다음 말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국세청에서 일하는데 그를 통해 현우 씨의 병원에 세무조사를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탈세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니까요. 세무조사라. 그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우의 병원은 큰 타격을 입을 테죠. 잠시 망설였지만 현우가 내게 저지른 일을 떠올리자 다시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타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우에게 퇴거 통보가 전달되었고 명예 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세무조사까지 예정되어 있었죠.
현우의 평화로운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복수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30년간의 희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처럼 현우의 안정적인 삶도 순식간에 흔들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가 내게 준 고통만큼,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돌려줄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내 존재, 내 삶, 내 가치를 되찾는 싸움이었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 2주일째, 현우의 병원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매일같이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서류를 검토하고 직원들을 신문했죠. 진우를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현우가 완전히 패닉 상태라고 합니다. 의료업계에서 세무조사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어떤 비리가 발견된다면 의사 면허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크네요. 진우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현우 씨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합의라. 그렇게 쉽게 끝낼 생각인가 보네요. 어떤 내용인데요? 물었습니다. 집은 어머님께 돌려드리고 위조 혐의는 취하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보상도 어느 정도 하겠다고 하네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우가 내게 저지른 행동, 그 모욕감과 배신감은 이 정도로 해소되지 않았으니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 건가요? 그 질문에 나도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집을 되찾는 것, 경제적 보상, 아니면 현우의 진심 어린 사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현우가 내게 했던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 내몰린 그 절망감을. 진우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내 복수심의 깊이에 놀란 듯 했죠.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미경아, 너 요즘 많이 변했어. 예전에 너라면 이런 식으로 복수하지 않았을 텐데. 영숙이의 말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스스로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나라면 아들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다시 희생했을 테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맞아, 많이 변했어. 하지만 내가 변한 게 아니라 현우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영숙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멀리 가는 건 아닐까. 세무조사에 이제 의료사고 환자 가족까지 들춰내고 현우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 그 말에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 30년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내쫓기고 모든 걸 잃은 내 인생은? 영숙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내 격한 반응에 놀랐을 테죠. 그날 밤 진우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의 과거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내용이었죠. 서연 씨가 현우 씨와 만나기 전에 다른 의사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 의사가 기혼자였다고 해요. 이 사실을 현우 씨가 알게 되면 어떨까요? 서연의 과거. 솔직히 그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현우를 조종해 나를 내쫓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생각을 하니 또다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어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서연 씨의 전 직장 동료를 통해서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현우가 나를 내쫓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고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그 정보도 활용하세요. 다음 날 진우는 현우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의 과거에 대한 힌트와 함께 원한다면 더 자세한 증거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현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정보를 믿을까요? 아니면 무시할까요? 그로부터 이틀 후 영숙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아, 큰일이야. 현우랑 서연이 크게 싸웠대. 현우가 준호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다는데 서연이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현우와 서연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미경아,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떨까? 현우가 정말 힘들어 보인대. 세무조사에 병원 경영 문제에 이제 부부 사이까지 깨지고 영숙이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모든 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만족감보다는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가 정말 원하던 것일까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옛 앨범을 들춰보았습니다. 영숙이가 내 짐을 가져다 준 상자 속에 있던 것이었죠.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 첫 돌사진,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운동회. 그 모든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현우가 10살 때 찍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였죠. 현우는 울지 않으려 애쓰며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지켜줄게요. 그때 현우가 했던 말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내게 저지른 행동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복수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이제 그만두어야 할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절차를 일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현우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잠시 나가주겠다며 집을 비워주었죠. 어머니,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보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어떻게 왔니?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해 주세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요. 병원은 세무조사로 엉망이 되었고 서연은 집을 나갔어요. 환자들은 줄고 있고 그의 애원하는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지만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한 일은 어떻고?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복수하시는 건 어머니답지 않아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답지 않다고. 그럼 어머니다운 건 뭐니?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하는 거. 아들에게 머리채를 잡히고도 다시 용서하는 거. 현우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그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너는 이미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냈어. 그리고 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서연이 저를 조종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 편지 덕분에 서연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고, 대화를 하다가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서연은 처음부터 저와 어머니를 이간질하려 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럼 현우는 서연의 피해자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그건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행동한 것은 현우 자신이었으니까요. 그건 내 책임을 줄여주지 않아. 내가 나를 내쫓은 거야, 서연이 아니라. 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그의 애원에 가슴이 흔들렸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연기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돌아가. 더 생각해 볼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언제든 돌아오세요. 그 집은 어머니 집이에요. 그가 떠난 후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복수는 성공적이었지만 왜 이렇게 공허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결과였을까요? 현우가 다녀간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의 방문 이후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죠. 창밖을 바라보며 비가 내리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항상 현우가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비가 오면 겁을 내던 아이였으니까요. 번개가 칠 때마다 내 품에 안겨 떨곤 했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내 머리채를 잡고 내쫓은 어른이 되었다니. 영숙이가 차를 들고 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생각 중이야.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현우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연기인지. 영숙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넌 현우를 키우면서 항상 지나치게 희생했어. 내 인생을 완전히 그 아이에게 바쳤지. 어쩌면 이번 일은 너에게도 필요한 변화였을지도 몰라. 영숙이의 말에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미경아, 너는 너무 오랫동안 현우의 어머니로만 살아왔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도 없었잖아. 이제는 이 미경으로 살아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30년간 나는 오직 현우의 어머니로만 살아왔습니다. 내 꿈, 내 욕망, 내 인생은 모두 뒤로 미룬 채 말이죠. 어쩌면 그것이 현우에게도 부담이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그의 성공에 너무 많이 의존했던 건 아닐까요? 어쩌면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물었습니다. 세무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몇 가지 불법 탈세 정황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리고 의료사고, 환자 가족들의 증언도 확보했고요. 현우 씨의 병원은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듣자 갑자기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우의 병원이 무너진다면 그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텐데. 하지만 바로 그것이 내가 원했던 복수가 아닌가요? 그가 내게 느끼게 한 그 절망감을 똑같이 느끼게 하는 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중단할까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옛날 비디오 테이프를 꺼내 보기로 했습니다. 영숙이가 가져다 준 짐 상자 속에는 현우의 어린 시절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가 몇 개 있었죠. 오래된 것이라 재생이 가능할지 걱정됐지만 다행히 영숙이 집에 있던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로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현우의 5살 생일 파티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촛불을 끄는 모습. 내가 준비한 선물을 받고 기뻐하던 순간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엄마 사랑해요 라고 외치던 그 순수한 미소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요? 내가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비디오를 보다가 문득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우가 10살 때쯤 찍은 영상이었는데 내가 카메라 앞에서 그에게 야단을 치고 있었죠. 너는 의사가 되어야 해.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다 너 때문이야. 그때 현우의 눈에 번진 상처받은 표정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준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 욕심, 내 기대가 그를 짓눌렀던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우연히 신문에서 노인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노년층을 위한 상담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문득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그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박정희라는 상담사를 만났는데 68살의 온화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미경 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정희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30년간 아들을 위해 희생해온 이야기, 그가 나를 내쫓은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내가 시작한 복수에 대해서. 정의 상담사는 끝까지 경청한 후 말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하지만 이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미경 씨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복수, 아니면 인정, 아니면 사과.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복수를 원했던 것 같아요. 현우가 내게 느끼게 한 그 상처와 절망감을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정의 상담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특히 당신처럼 오랫동안 타인을 위해 살아온 분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현우를 위한 것, 가족을 위한 것만 생각했지. 내 욕망이나 꿈에 대해서는 무시해 왔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이미경 씨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행복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정의 상담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 마음의 변화를 느꼈죠. 복수에 대한 집착이 서서히 줄어들고 대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경아, 현우가 온대. 지금 이쪽으로 오는 길이래. 만날 거지?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다시 찾아온다니.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할까요? 알았어. 만날게. 결심했습니다. 1시간 후 현우가 영숙이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고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앉아라.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앉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집 명의를 완전히 어머니께 돌려드리는 서류예요. 그리고 제가 모아둔 저축금의 절반도 어머니께 드리려고 합니다. 의외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후회에서 비롯된 행동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인지. 왜 그러는 거니?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돌아왔어요. 모든 것을 자백했죠. 처음부터 어머니를 내쫓으려는 계획이 있었다고요. 재산을 노리고, 그리고 저는 바보같이 그녀의 말에 넘어갔어요. 현우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심 알고 있었지만 서연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니. 그래서 이제 와서 모든 걸 서연 탓으로 돌리려고?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건 저였으니까요. 서연이 조종했다고 해도 결국 행동한 건 저니까요. 적어도 그 점은 인정하는군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았습니다. 현우야, 솔직히 말해봐. 지금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정말 후회해서야? 아니면 내 병원과 생활이 무너져서? 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둘 다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병원과 생활이 무너져서 어머니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어머니를 뵙고 과거를 돌아보니 정말 제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지만 여전히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의 사랑이 하루 만에 무너진 것처럼 한 달간의 원한도 하루 만에 사라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필요해. 당장은 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준비되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현우가 떠난 후 그가 두고 간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진명의 이전 서류와 함께 상당한 금액의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죠. 진심인 걸까요? 아니면 그저 나의 복수를 멈추기 위한 수단일까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복수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의 길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우가 남긴 서류를 바라보며 밤새 고민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충돌하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현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나에게 준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 상담사의 말처럼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물었습니다. 세무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몇 가지 불법 증빙이 발견됐지만 대부분은 현우 씨가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실수로 보여요. 그래도 벌금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현우의 병원은 완전히 망하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의 과거에 관한 증거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원하신다면 현우 씨에게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와서 서연의 과거를 더 파헤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현우와 서연 사이는 금이 갔고 서연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했으니까요. 아니요. 그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결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우 씨가 제안한 합의안을 받아들이실 건가요? 그 질문에 확실한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 속에는 분노와 상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일단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해 주세요. 통화를 마친 후 정의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 시간을 앞당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정의 상담사를 만나 현우의 제안과 내 복잡한 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미경 씨,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복수, 인정, 아니면 새로운 시작? 정의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수를 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내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정,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새로운 시작. 어쩌면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현우를 용서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저 내 인생을 되찾고 싶은 거죠. 정의 상담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이었죠. 미경아, 큰일이야. 현우가 교통사고를 당했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교통사고라니. 어떻게 된 거야? 많이 다쳤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많이 다쳤다고 해. 지금 중앙병원 응급실에 있대. 준호가 방금 전화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현우가 내게 상처를 줬다 해도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이었습니다. 30년간 온 마음을 다해 키운 내 아들이었죠. 지금 바로 갈게.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 탓은 아닐까? 내가 현우를 너무 몰아붙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준호가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입니다. 준호가 나를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현우가 어떤 상태야?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어요.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졌고 머리도 다쳤습니다. 지금은 응급수술 중이에요. 수술실 앞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현우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첫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했을 때, 대학 입학식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 그 모든 기억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이미경 씨세요? 현우 씨 어머니시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은 일단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리와 갈비뼈 골절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머리 부상입니다. 뇌에 약간의 출혈이 있어서 현재는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혼수 상태.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나를 부축했죠. 언제쯤 깨어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뇌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 말을 듣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내 아들이 지금 의식 없이 누워 있다니. 면회는 가능한가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중환자실로 옮긴 후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만 허락됩니다. 2시간 후 현우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나는 처음으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현우의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다친 몸,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현우야.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빨리 깨어나야 해. 눈물이 그의 손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순간 모든 분노와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무사히 깨어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길에 의외의 인물을 마주쳤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죠. 어머님. 서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현우 오빠가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어떤 상태인가요? 혼수 상태야. 언제 깨어날지 모른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현우 오빠를 조종해서. 그녀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중요한 건 현우가 깨어나는 거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잠깐만. 서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너와 현우는 지금 어떤 사이야?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 헤어졌어요. 제가 모든 것을 자백했고 현우 오빠가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당연한 거죠. 그 말을 듣고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서운함, 아니면 안도감, 혹은 그저 공허함? 알았어. 가봐. 서연이 떠난 후
병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법적 절차를 중단하고 현우의 회복만을 바라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할까요? 그때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현우 씨 상태는 어떤가요? 아직 혼수 상태예요. 언제 깨어날지 모른대요. 정말 안타깝네요. 그럼 법적 절차는 어떻게 할까요? 일시 중단할까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와서 현우를 더 몰아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으니까요. 네, 모든 절차를 중단해 주세요. 그리고 세무조사도 가능하면 중단시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다시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다시 돌아왔을 때 현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모든 절차를 중단시켰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빨리 깨어나는 거야. 알겠지? 현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갑자기 모든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건강하게 깨어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비록 그가 내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내가 30년간 사랑해온 내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정의 상담사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이 맞습니다. 현우를 용서하더라도 다시 예전처럼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치는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미경으로서의 내 인생을 찾아가야 할 때였으니까요. 현우야, 엄마가 여기 있을게. 하지만 이제 엄마도 엄마의 인생을 살 거야. 내가 깨어나면 우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자. 더 이상 너에게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관계를. 알겠지? 그렇게 현우의 병상을 지키며 나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우의 회복과 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죠.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현우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상이 계속되었죠. 의사들은 현우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호전되는 징후가 보인다고 하니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생활에 적응하며 낮에는 현우 곁을 지키고 저녁에는 영숙이 집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정의 상담사를 만나 내 마음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미경 씨,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정의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현우가 깨어나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제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미뤄두었던 꿈들에 대해서요. 어떤 꿈들인가요? 정의 상담사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꿈이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단어였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게 꿈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아늑한 공간을요.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현우를 키우느라 그런 꿈은 접어두었죠. 정의 상담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죠. 그 말에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내 꿈을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62살,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었죠. 생각해 볼게요. 현우가 깨어나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매매 딱지가 붙은 작은 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위치한 아담하고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었죠. 문득 호기심이 생겨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공간, 나무 바닥 창가의 좌석. 마치 제가 꿈꾸던 카페 같았습니다. 잠시 상상에 빠졌습니다. 이곳에 내 카페가 있다면 어떨까? 아침마다 커피 향기로 가득 찬 이 공간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 직접 만든 디저트를 내놓는 모습.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현우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죠. 그의 손을 잡고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현우야, 오늘 우연히 멋진 공간을 봤어. 내가 예전에 꿈꾸던 그런 카페를 열 수 있을 것 같은 곳이었어. 내가 깨어나면 한번 같이 가보자.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면 좋겠다. 현우의 손을 쥐고 있는데 갑자기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들려? 엄마 말 들려?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현우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분명한 반응이었습니다. 서둘러 간호사를 불렀고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반응이 있네요. 좋은 징후입니다. 의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곧 의식을 되찾을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기적처럼 현우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더니 곧 나를 알아보았죠. 어머니. 현우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현우야. 엄마가 여기 있어. 현우는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더니 다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쥐드, 지금은 그런 이야기할 때가 아니야. 내가 회복하는 게 중요해. 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뿐이었죠. 의사는 현우의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현우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이제는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오후 우리는 드디어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요. 현우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서연의 영향이 컸겠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이 조종했다고 해도 결국 행동한 건 저예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의 상처는 너무 깊었으니까요. 현우야, 솔직히 말할게. 아직도 그날 밤의 기억은 내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있어.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평생 갚아도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 같아.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현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30년 동안 미뤄두었던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너도 너의 인생을 살아야 해. 더 이상 서로에게 의존하거나 희생하지 않는 건강한 관계로 시작하자는 거지.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집은 당분간 내가 살아. 나는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 거야.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 집은 어머니 집이에요. 제가 나가야죠. 미소를 지으며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내 결정이야. 내가 새 출발을 하고 싶어. 물론 그 집의 법적 소유권은 내가 유지할 거지만 내가 살도록 허락하는 거야. 대신 약속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속합니다, 어머니. 1년 후 나는 그날 보았던 그 건물에 미경의 다락방이라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아늑한 공간에서 손님들에게 차와 직접 만든 디저트를 대접하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현우는 병원 일을 줄이고 재활 치료를 계속하며 천천히 자신의 삶을 재건해 나갔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갔죠. 현우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나는 그에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조언했습니다. 현우야, 우리 모두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현우가 머그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지. 그리고 그 상처 덕분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할지도 몰라. 카페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의 상징 같았죠. 어머니 행복하세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행복이라.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카페에서 일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내 삶을 살아가는 지금 나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 행복해. 비로소 내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우의 눈에 안도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에 약간의 위안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현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의 희생, 하루의 배신, 그리고 그 후의 복수와 용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쳐 나는 드디어 나 자신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현우의 어머니가 아닌 이미경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카페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죠. 내게 있어 현우의 배신은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말을 되뇌며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카페, 내 공간, 내 인생. 모든 것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